그린란드. 얼음 아래 잠든 거인. 지구의 가장 북쪽 끝,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대한 침묵의 땅이 있습니다. 면적 216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10배를 훌쩍 넘는 이 세계 최대의 섬은 지도상에서는 거대한 백색의 빈 공간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린란드라 부르는 이 땅의 실체는 단순히 거대한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년의 시간을 견뎌온 얼음의 제국이자 인류가 감히 열어젖히지 못했던 지구 최후의 냉동고였습니다. 섬 전체의 80% 이상을 뒤덮은 빙하의 두께는 평균 1.5km, 가장 두꺼운 곳은 무려 3km에 달합니다. 이 압도적인 얼음 무게는 땅 자체를 짓눌러 지각을 해수면 아래로 밀어넣을 만큼 강력했고, 그 장막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인류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린란드는 더 이상 고요한 얼음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빙벽이 굉음을 내며 바다로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그 균열 사이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뜨거운 욕망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온난화라는 인류의 재앙이 이 고립된 섬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그린란드를 덮고 있던 얼음의 장막은 빠르게 걷히고 있으면, 그 장막 아래에 잠들어 있던 거인이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인의 부활은 단순히 환경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린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불모지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첨단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히토리와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 석유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원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시대의 그린란드는 하룻밤 사이에 노다지가 묻힌 보물섬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어붙었던 북극 바다가 열리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황금길이 열렸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거치던 경로보다 거리를 수천 킬로미터 단축할 수 있는 이 길은 세계 물류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가 되었고, 그 길목을 지키는 그린란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로 부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대국들의 움직임은 노골적입니다. 2026년 현재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토는 판매용이 아니다라는 덴마크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보와 자원 독점을 명분으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북극권 진출을 노리는 중국의 자본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얽히면서 그린란드는 21세기 최후의 영토 전쟁터이자 지정학적 화약고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의 냉전이 이념의 대립이었다면 지금 그린란드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냉전은 생존과 직결된 자원, 그리고 압도적인 패권을 차지하려는 실리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이 척박하고 차가운 얼음섬이 왜 수백조 원의 가치를 지닌 땅으로 추앙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이 땅의 주인인 이누이트족의 삶은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억 달러에 그린란드를 사려 했던 과거부터 202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며 매입을 압박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왜 이 척박한 보초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얼음의 장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녹아내리는 빙하에 대한 슬픈 기록이 아닌 자원과 권력, 그리고 국가의 명운이 충돌하는 잔혹하고도 뜨거운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거대한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며 내뱉는 신음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인류가 알던 세계 지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땅이 드러날수록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울 것입니다. 바이킹의 땅, 덴마크의 섬, 오늘날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이 된 그린란드의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던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린란드의 역사는 단순히 얼음의 기록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처절한 투쟁과 누군가에 의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잊혔던 망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섬의 이름이 초록색 땅을 뜻하는 그린란드로 불리게 된 것부터가 거대한 역설의 시작이었습니다. 10세기경 살인죄로 아이슬란드에서 쫓겨난 바이킹 에리크 라우디는
서쪽으로 항해하다 이 거대한 얼음섬을 발견합니다. 그는 더 많은 정착민을 유혹하기 위해 사방이 얼음뿐인 이 땅에 그린란드라는 매혹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마케팅이라 불리는 이 거짓말이 그린란드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500년 가까이 이어지던 바이킹의 정착지는 소빙하기의 혹독한 추위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유럽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혔던 이 땅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은 1721년 덴마크의 선교사 한스에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라진 바이킹의 후예들을 개종시키겠다는 종교적 신념을 안고 이 땅에 상륙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일궈온 이누이트족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깃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3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덴마크는 이 땅을 식민지로 통치하며 유럽의 문명과 언어 그리고 기독교를 이식했습니다. 바다 표범을 잡으며 얼음 위를 누비던 사냥꾼들의 삶은 북유럽식 행정체계와 근대적 교육 시스템 속에 편입되었고 그린란드는 점차 북극해에 고립된 섬에서 덴마크의 소중한 영토로 굳어졌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관계는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하고도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953년 그린란드는 공식적으로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 덴마크 왕국의 정식 일원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등한 결합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상흔이 존재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자행된 원주민 강제 이주와 동화 정책은 이누이트족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유의 언어 대신 덴마크어를 써야 했고 전통적인 수렵 생활은 근대화된 도시 빈민의 삶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그린란드는 1979년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2009년에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는 자기 결정권을 쟁취하며 독립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린란드의 비극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의 경제적 탯줄은 여전히 덴마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 정부 예산의 약 절반에 달하는 연간 40억 크로네,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매년 덴마크 본토에서 지급됩니다. 이 거대한 보조금 없이는 병원도, 학교도, 행정 시스템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 지금 그린란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덴마크는 이 보조금을 통해 그린란드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며 북극권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린란드는 이 돈을 받으며 독립을 꿈꾸는 기묘한 공생관계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현재 미국이 던진 매입이라는 카드는 덴마크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덴마크인들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300년 역사가 깃든 국가의 일부이자 북유럽 복지국가의 이상을 북극권에 구현하려 했던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덴마크 총리가 미국의 매입 제한을 두고 터무니없다며 격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미국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쏟아붓는 보조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보상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고 덴마크는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압박과 그린란드의 독립 요구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그린란드의 역사는 종속과 자립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입니다. 바이킹의 개척 정신과 덴마크의 식민 통치, 그리고 이누이트의 눈물이 뒤섞인 이 땅은 이제 과거의 상흔을 치유하기도 전에 강대국들의 탐욕이라는 새로운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덴마크는 과연 이 거대한 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300년의 인연은 거대 자본과 권력 앞에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이제 그 시선은 그린란드를 안보의 최전선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얼어붙은 요새, 피투피크. 그린란드가 단순히 아름다운 빙하와 자원의 보고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섬이 가진 진정한 무게의 절반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린란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눈 덮인 황무지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레이더와 안테나들, 바로 미군의 군사기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피투피크 우주군 기지, 과거 툴레 기지라 불렸던 이곳은 미국이 왜 그린란드라는 땅에 이토록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곳은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미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세운 군사거점이자 북반구 전체를 감시하는 거대한 눈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안보의 핵심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0년 나치 독일이 덴마크 본토를 점령하자 그린란드는 국제적 고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때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멀로주의를 내세워 발빠르게 그린란드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그린란드가 나치 독일의 항공기나 잠수함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덴마크 대사와의 협정을 통해 그린란드에 기상 관측소와 비행장을 건설했고, 이때부터 그린란드는 실질적인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인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1억 달러라는 거금을 제시하며 매입을 시도했던 것도 이 전략적 가치를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가 도래하자 그린란드의 가치는 더욱 폭등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가장 짧은 비행 경로가 바로 북극해를 지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된다면 반드시 그린란드 상공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951년 덴마크와 비밀리에 방위협정을 맺고 수천 명의 군인과 기술자를 투입해 얼어붙은 땅 위에 둘레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년간 그곳에서 살아온 이누이트 주민들은 단 며칠 만에 고향에서 쫓겨나 북쪽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기지는 소련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추가 되었고, 미국 핵보복 전략의 핵심 기지로 기능했습니다. 1968년에는 핵폭탄 4발을 실은 미국의 B-52 폭격기가 이 기지 인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전 세계를 핵공포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2026년 현재 냉전은 끝났지만 그린란드의 군사적 긴장감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뜨겁습니다. 이제 미국의 적은 소련이 아닌 북극해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러시아와 빙상 실크로드를 꿈꾸는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북극권의 군사기지를 재가동하며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그린란드의 공항 건설과 광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경제적 교두보를 마련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자신의 앞마당에 대한 심각한 침범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북미 대륙의 미사일 방어체계 MD를 완벽하게 구축하겠다는 강한 안보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에게 그린란드는 이제 단순한 동맹국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의 공격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차단하는 불침번이자 북극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피투피크 기지의 레이더가 24시간 쉬지 않고 북극의 하늘을 훑고 있는 한 미국은 이 땅에 대한 통제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 정작 그 땅의 주인인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전략 속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얼음 요새 아래 감춰진 미국의 집요한 시선은 이제 안보를 넘어 그 땅 밑에 잠든 막대한 자원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얀 석유, 히토류의 역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단순히 군사적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린란드가 품고 있는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간과한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에너지 전환과 첨단 기술의 패권입니다. 그리고 이 패권을 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히토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접근을 막아왔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 아래 잠들어 있던 인류 최후의 자본 노다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린란드를 21세기의 엘도라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남부 크바네피엘드라 불리는 언덕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 묻힌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는 물론이고 스텔스 전투기와 정밀 유도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체계의 필수적인 핵심 원료입니다. 특히 현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중히토류가 엄청난 양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분석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히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십 년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곧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 자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과 글로벌 공급망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에게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선 국가안보의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자국의 히토류를 무기화하며 서방 국가들을 압박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란드의 광산 개발은 중국의 자원 패권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2026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매입을 서두르는 결정적인 배경에도 중국의 자원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미국 중심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같은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그린란드의 빙하 아래를 탐사하고 광물을 채굴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자원의 빛 뒤에는 히토류의 역설이라 불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히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과 독성 화학 물질이 발생합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대규모 광산 개발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광산이 개발되면 막대한 일자리와 자본이 유입되어 덴마크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앞당길 수 있겠지만 그 대가로 조상 대대로 지켜온 얼음 땅과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그린란드 선거에서 광산 개발 반대를 외친 정당이 승리한 것은 눈앞의 황금보다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간절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빙하가 녹아 자원을 채취하기 쉬워진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에게는 거대한 비극의 신호탄입니다. 북극의 빙하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대한 반사판 역할을 합니다. 이 빙하가 녹아 땅이 드러나고 그 위에서 대규모 채굴 산업이 시작되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을 얻기 위해 얼음을 녹이고 그 얼음이 녹으면서 더 많은 자원을 찾는 이 악순환은 그린란드를 기후 재앙의 발원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인류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선물인 동시에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된 셈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그린란드는 이제 단순한 자연의 보루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경제적 욕망과 환경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전선입니다. 하얀 석유라 불리는 히토류를 둘러싼 쟁탈전은 앞으로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자본은 이미 이 차가운 섬으로 몰려들고 있고 강대국들의 정상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채굴권의 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얀 지옥이자 천국인 땅은 누구의 손에 들어갈까요? 이제 이야기는 이 모든 갈등이 폭발하는 2026년 현재의 긴박한 정치적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2026 굴욕적 매입인가 독립인가? 2026년 1월 전 세계의 시선은 북극해의 이 거대한 섬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21세기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위태로운 장면입니다. 발단은 다시 돌아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백악관은 그린란드 매입을 단순한 구상이 아닌 미국의 최우선 국가 외교 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 정부를 향해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에 상응하는 거대한 보상을 준비했다며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국제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가 동맹국의 영토를 향해 노골적인 가격표를 제시한 이른바 부동산 외교의 정점이 찍힌 순간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다 못해 도발적입니다. 그린란드 주민 5만 6천 명 전원에게 1인당 1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향후 수십 년간 덴마크가 지불해온 보조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덴마크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가난한 섬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51번째 주나 특별자치령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북극의 관문이 될 것인가라는 미국의 질문은 그린란드 사회를 깊은 고뇌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유혹뿐 아니라 안보적 위협도 서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막기 위해
그린란드는 반드시 미국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며 덴마크가 이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덴마크와 유럽연합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며 우리는 19세기에 살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제안을 주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유럽의 동맹국들 역시 미국이 나토 동맹국의 영토를 돈으로 사려 하거나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내부에서도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덴마크가 감당해야 할 방위비와 보조금의 부담은 커지고 있으면 자칫 미국과의 동맹 자체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는 자존심이지만 미국에게 그린란드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시각 차이가 2026년의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 등 터지는 새우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그린란드 자치 정부와 그 주민들입니다. 그들에게 미국의 제안은 굴욕적인 매입인 동시에 덴마크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보조금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미국의 막대한 자본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땅에서 자신들의 이누이트 정체성이 사라지고 거대 자본의 광물 채굴장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공포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덴마크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미국의 매물도 아니다라는 그린란드 총리의 외침은 이 땅이 처한 절박한 독립의지를 대변합니다. 현재 그린란드 수도 누크의 거리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자본을 받아들여 북극의 싱가포르가 되자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국주의적 매입 시도에 결사반대하며 덴마크와의 연대를 강조합니다. 2026년의 그린란드는 이제 단순한 섬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거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류사적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역사적 정통성, 미국의 압도적인 자본과 안보 논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독립을 갈망하는 그린란드인의 민족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정의나 명분보다 우선하는 것은 결국 힘과 이익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집요한 구애와 압박은 2026년 내내 그린란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화약고로 만들 것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섬의 깃발은 덴마크의 단내부록으로 남을 것인가, 미국의 성조기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독립을 뜻하는 그린란드의 에르팔라우르피트로 홀로 서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거센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진짜 이누이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누이트의 겨울, 강대국들의 화려한 외교 수사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 그리고 최첨단 무기 체계가 그린란드를 뒤덮고 있을 때 우리가 정작 잊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수천 년간 얼음의 숨결을 들으며 삶을 일궈온 사람들, 스스로를 칼랄리트라 부르는 이누이트족입니다. 그들에게 그린란드는 누군가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도 정복해야 할 자원의 보고도 아닙니다. 그저 조상들의 영혼이 깃든 고향이자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터전일 뿐입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이 땅의 주인인 이누이트들은 강대국들이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누이트의 삶은 현재 두 개의 커다란 파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눈에 보이는 기후의 변화입니다. 수천 년간 이누이트의 사냥터였던 단단한 바다 얼음은 이제 너무나 얇아져 사냥꾼들의 썰매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면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사냥의 지혜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개썰매를 모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얼음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낯선 자본의 굴착기가 들어서고 그들이 사랑했던 하얀 평원은 거대한 구덩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누이트들에게 단순히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가 사라지는 실존적 상실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더 무겁고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강대국들의 정치적 야욕입니다. 미국과 덴마크,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자본이 이 섬의 주권을 놓고 다투는 동안 정작 이누이트들의 목소리는 번번이 무시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1인당 수억 원의 보상금은 당장 가난에 시달리는 일부 주민들에겐 달콤한 유혹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누이트의 노인들은 경고합니다. 돈으로 산 평화는 언제든 다시 돈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1950년대 미국이 툴레 기지를 지을 때 자신들을 짐짝처럼 강제 이주시키고 땅을 빼앗았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이누이트는 지켜야 할 국민이 아니라 전략적 목적을 위해 관리하거나 매수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린란드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 잔혹한 현실 앞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덴마크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나약한 자치국가로 남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 거대 제국의 부속품이 되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진정한 독립입니다. 얼음 아래 묻힌 자원을 개발하되 그것이 외부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린란드 사람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자원을 개발하자니 환경이 파괴되고 개발을 멈추자니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이 비극적인 굴레 속에서 그린란드의 젊은이들은 우울증과 높은 자살률이라는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2026년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아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광산과 군사기지가 들어선다면 그곳에 남겨진 이누이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문명의 이기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안보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주권을 돈으로 살해하는 강대국의 행위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린란드의 겨울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민족이 겪어야 하는 시린 통증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얼음 아래에서도 생명은 싹트듯 이누이트들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노래하며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린란드는 정복해야 할 영토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며, 그곳의 사람들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주권자입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다 녹아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이 내뱉는 신음과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물에 응답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이 그려놓은 지도가 아닌 이누이트들이 수천 년간 마음속에 그려온 그들의 지도가 완성될 때 그린란드의 진정한 봄은 시작될 것입니다. 거대한 침묵을 깨고 깨어난 그린란드의 거인이 인류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땅은 팔 수 없으며 우리의 미래는 오직 우리의 것이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